김윤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김윤경입니다. 삼성이 채용 제도를 바꿉니다. 일단 다양한 직군별로 역량을 평가하기 위해서 직무 적합성 평가라는 것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일종의 서류 전형이기는 한데요. 출신 대학 같은 직무와 무관한 스펙은 반영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평소에 직무에 꾸준한 관심을 보여온 것을 어필해야 하는데 더 어렵겠다 하는 취업 준비생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중개 보수, 이른바 복비를 바꾸는, 대체로 낮추는 내용의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부동산 거래가 소강 상태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부동산 가격이 더 오를 것 같으면은 이렇게 비싼 중개 보수를 내고라도 거래를 하겠지만은 그런 거래가 없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저물가 상태는 오래가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벌써 29개월째 중앙은행의 물가 안정 목표를 밑돌고 있는데요. 이건 사실 안정이 아니라 거의 너무 낮은 상태입니다. 한국은행 내에서도 저물가가 오래갈 것으로 보고요. 지금의 물가 안정 목표를 현실적으로 바꾸고 실물 경제에 미칠 영향을 주의 깊게 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윤경이 뽑은 오늘의 생생 키워드, 바꾸답니다. 생생경제가 준비한 오늘의 경제 이슈입니다. 불법 파견 투쟁으로 2000년대 노동계를 뜨겁게 달궜던 기룡전자 사태 기억하시죠? 1895일에 걸친 치열한 투쟁 끝에 4년 전인 2010년 11월 1일 노사 합의를 이뤘지만은요. 회사 측은 경영 사정을 들면서 차일피일 고용을 미루고 또 도주하듯 회사를 옮겨가기도 했습니다. 결국 근로자들은 매일 출근을 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은 회사 측이니까 밀린 임금을 달라면서 소송을 제기를 했었는데요. 바로 오늘 법원이 회사가 체불한 임금을 지불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2부에서 기룡전자 근로자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목받는 기업이었다가 법정 관리를 갑자기 신청해서 파장을 일으킨 모뉴엘. 이 자금 문제가 실제로 아주 심각했다는 증거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산업계는 물론이고요.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금융계에서 파장도 또 커지고 있는데요. 모뉴엘은 특히나 이 기술금융의 수혜자였습니다. 이 기술금융이 부실하게 심사된 것이 아니냐. 창조금융, 기술금융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3부에서 이 문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네, 오늘 증시는 어떻게 끝났을까요? IBK 투자증권 서동필 투자전략팀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은 어땠나요? 오늘 시장 부진하고 재미없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는데요. 재미없게 얘기하신다. 예, 코스피 종합지수 3.76포인트, 0.19% 하락해서 네. 1931.43포인트에서 마감을 했고요. 예. 코스닥 지수 역시 1.89포인트, 0.35% 하락해서 540.27포인트에 마감을 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 오늘 거래소에서 1,370억 원어치 매도 우위를 보였고요. 네. 기관 투자들은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만 외국인의 매도세를 막아내지는 못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관 투자들 1,900억 원 샀으니까 제법 많이 샀지만 역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작았다라 볼 수 있겠고요. 코스닥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오히려 주식을 좀 사줬습니다. 400억 원 정도 매수 우위를 보였고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 300억 원 이상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코스닥이 약세로 끝났으니까 개인들의 매도 압력이 더 셌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시장이 이렇게 재미없었던 건 그래도 엔저 쇼크에 대한 부분은 조금 감수를 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다른 또 재료가 있었나요? 오늘 특별한 재료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만한 것은 없었습니다만 예. 역시 엔저 피해에 따른 이 자동차 업종의 부진이 여전한. 오늘도 계속 이어졌다라고 네. 봐야 되겠습니다. 현대자동차 2.58%에 빠졌습니다. 어제 SK 하이닉스의 시가총액 2위자를 내줘서 오늘은 좀 어떤 분풀이 기술적 반등을 기대할 수 있지 않는가 싶었는데 오늘도 이런 기대는 여지없이 무산되었습니다. 현대차는 그러면 주가가 얼마예요?
15만 1,000원까지 하락을 했으니까요. 네. 자칫 내일이면은 뭐 15만 원도 내놓을 수 있을 것처럼 보여집니다. 환율 시장이 어쩌면 좀 불안한 여파에 더 뭐 찬물을 끼얹었다고 볼 수 있겠는데 원달러 환율 1,084원까지 상승했습니다. 결과적으로 0.66% 약세를 보인 건데요. 원달러 환율의 이 하락 또 차트상으로는 이 상승이 너무 가파르다 보니까 네. 이 외국인 투자들이 국내 시장에 대한 관심이 좀 더 많이 떨어지는 꼴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사실 환율이 상승해도 문제고 하락해도 문제고 그렇네요. 근데 주식시장 전반에 놓고 보면 예. 여전히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는 것, 즉 원화가 강세를 보일 때 주식시장도 강세였다는 점을 보면 네. 원화가 강세여서 기업의 채산성이 떨어진다라는 걱정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시장에는 원화가 강세인 것이 도움이다 예. 라고 보시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수출 자체보다는 금융시장의 움직임은 원화가 강세일 때 더 강세였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금융시장의 안정, 우리나라에 대한 평가를 좋게 내린 것이 원화 네. 강세로 반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원화 강세가 주시장에는 항상 좋은 역할을 해준다라고 보시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미국 중간선거가 치러졌잖아요. 혹시 그것도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재료가 됐나요? 글쎄요, 공화당이 우세할 거다라는 평가는 쭉 있어 왔고요. 네. 8년 만에 상하원 다 공화당이 자각을 했죠. 잡아버렸기 때문에 일단은 이 무거운 주식들에는 뭐 호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주가가 영향을 받았다라고 보기에는 네. 뭐 아직은 뭐 평가는 좀 이르다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중간 선거에서 이번에는 경제가 그렇게 어떤 안건이 화두로 떠오르지는 않았었습니다. 네. 지금 미국 내부적으로는 뭐 에볼라에 대한 대응, 그 다음에 시리아 IS에 대한 대응 이런 어떤 정쟁적인 것들이 더 화두였기 때문에 네. 경제에 대해서는 아마 조금 더 시간이 지나가면서 공화당이 어느 방향으로 이끌어갈지 한번 체크해보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네. 뭐 다 지지부진해서 업종이나 종목별로도 눈에 띄는 게 별로 없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네요. 유가 하락이 예. 의외로 종목에 좀 많이 편을 갈라놓은 것 같습니다. 네. 항공업종 상당히 부진했었는데요. 오늘 항공업종이 상당히 뭐 기지개를 켰다 볼 수 있겠습니다. 아시아나 네. 항공 예. 8.6%나 올랐고요. 대한항공도 3.5%가 올랐으니까 뭐 지금은 관광 비수기인데 이렇게 이 유가들이 항공주들이 오른 것은 결국은 유가가 빠르게 떨어졌기 때문에 네. 이것에 대한 뭐 수혜를 받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이렇게 유가가 빠르게 떨어지다 보니까 정유화학 쪽은 상대적으로 이 재고에 대한 이 예. 손실이 커질 거다 이런 우려 때문에 뭐 여전히 맥을 못 추는 결과를 예. 낳았다라 볼 수 있겠습니다. 자동차는 현대차가 이랬으면은 뭐 나머지 현대차 3인방도 마찬가지였겠네요. 예, 뭐 크게 다르다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어차피 현대차가 이 집안의 뭐 맏형인데 네. 뭐 이렇게 맏형이 힘을 쓰지 못한 결과로 놓고 보게 되면 뭐 전반적으로는 다 부진하지만 네. 오히려 오늘만 놓고 보면 예. 기아차는 선방했습니다. 0.48% 올랐으니까요. 네. 형보다는 좀 타격이 덜한 거 아니냐 뭐 이런 네. 평가를 내려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좀 재밌는 장세 들려주셨으면 좋겠네요. 예, 다음 주에는 좀 목소리 좀 활기찬 목소리 들려드릴 수 있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IBK 투자증권의 서동필 투자전략팀장이었습니다.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국일보 이성철 부국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R6 대란이라고 그러죠. 아이폰 6 대란. 네. 예, 여기에 대해서 뭐 이동통신 3사가 사과를 했네요. 예, 오늘 이동통신 3사가 예. 지난 주말에 벌어졌던 이 아이폰 6의 보조금 대란에 대해서 일제히 공식 사과를 했습니다. 네. 지난 주말에 있었던 그 말씀하신 R6 대란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폰 6가 국내에 출시가 되면서 신청자들이 굉장히 몰렸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동통신사 대리점들이 엄청난 양의 보조금을 뿌렸습니다. 근데 이 보조금이 뭐 우리에겐 익숙한 관행이긴 합니다만 이제 단통법이라는 게 시행이 되면서 보조금에 대한 규제가 굉장히 강해지지 않았습니까? 상한선이 딱 정해졌죠. 그렇죠. 예. 그래서 과거처럼 뭐 공짜폰 이런 거, 그러니까 공짜폰 이런 거 못하게 하기 위해서 단통법을 만든 건데. 만들었는데 예. 정작 아이폰 6 하나 나오면서 이 단통법이 하려고 했던 게 모든 게 무너져 버린 거죠. 네. 그러니까 단통법 자체가 법 자체가 굉장히 무력화되고
비웃음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됐고, 정부가 이제 화들짝 놀라가지고 통신 3사 불러다가 뭐 경고도 하고, 그래서 이미 했던 거를 뭐 다시 취소하고 여러 가지 참 웃지 못한 해프닝들이 벌어지게 됐는데요. 그렇죠. 일단 이 문제를 일으킨 주체는 통신사들이니까 통신사가 세 군데 다 오늘 사과를 했습니다. 우선 KT가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요. 단통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사전 예약 가입자 위주로 영업을 하고 또 유통 채널에서 불법 영업을 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지침을 전달했지만 네. 일부 유통점들이 경쟁 과정에서 시장을 선택하게 했다. 사과드린다 이렇게 얘기를 또 했습니다. 교묘하게 또 유통점 탓을 하는 것 같기도 하네요. 그러게요. 네. 일단 물론 일선 대리점들, 일선 예. 판매점들에서 문제가 빚어진 건 맞습니다. 근데 이게 글쎄요, 본사가 적극적으로 뭐 지시는 하지는 않았겠지만 최소한 어느 정도 이런 걸 예상은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그리고 사실 그게 이제 통신사에서 준 리베이트 장려금이라는 얘기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얘기도 있죠. 네. 그래서 결국 서로 쉽게 말해서 좀 짜고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통신사들은 일단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네. 어쨌든 그렇게 했다면 그것도 문제고 네. 이런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고 예상을 못했다면 그것도 사실은 예측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그렇죠. 어떤 형태로든 네. 통신 3사들이 변명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됐고요. 다른 것도 아니고 단통법이 그렇게 굉장히 불안정한 법이긴 합니다만 네. 법이 만들어진 지 한 달도 못 돼가지고 이렇게 법 자체가 비웃음을 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고 이건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의 법 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하나의 위기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글쎄요. 근데 이게 워낙 지금 불안불안하지 않습니까? 네. 이게 정부가 단속을 하는데도 한계가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제2의 사실은 이 아식스대라는 경우에 따라서 언제든지 재발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네. 어떤 법을 갖다 놓더라도 사실 이거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그에 대한 단속이 미비할 경우에는 이런 부탁한 상황은 다시 벌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글쎄요. 예. 이번 게 학습 효과가 돼서 조금 시장이 정상화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이동통신시장 언제라도 이 불법이 제한될 수 있을 만큼 네. 불안불안한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 방금 말씀드렸지만은 보조금은 상한이 있지만 그 장려금, 통신사가 네. 주는 장려금에는 또 이 한도가 없거든요. 이런 문제도 단통법에서 건드려야지 될 것 같고요. 이제 그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네. 분리공시라는 걸 처음에 네. 이제 도입하려고 하다가 안 그게 됐죠. 무력화가 됐는데 네. 또 이제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보조금을 이렇게 상한을 정해놓고 규제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라는 네. 얘기고 또 그 문제를 거슬러 들어가면은 우리나라의 요금 인가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도 있고 사실 그렇죠. 이게 워낙 복잡하게 예. 얽힌 문제여서 어디서 그 해결의 실타래를 풀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정부가 법을 만들었으면 법이 지켜지게 일단은 네. 지켜내야 되는 건 정부의 책임이겠죠. 그렇겠죠. 그리고 또 큰 뉴스가 삼성이 이 채용 시험, 그러니까 입사 시험을 변경하겠다라고 한 뉴스예요. 네, 이게 삼성이 몇 번 시도했다가 이제 안 되고 했었는데 이제 매년 봄 가을이면은 삼성 입시를 치르기 위해서 이른바 삼성 고시 대란이라는 게 벌어집니다. 전국적으로 뭐든지 다 대란이 되네요. 예, 예. 10만 명, 20만 명이 이제 이 삼성 SSAT 네. 직무 적성 검사 시험을 보기 위해서 몰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 몇 차례 이제 개편 시도를 하다가 근데 오늘 이제 결국 삼성이 입사시험 변경 제도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내년 하반기, 내년 가을 대졸 공채 때부터 적용이 될 건데요. 지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SSAT라는 시험을 보고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네. 이걸 보고 그다음에 실무 면접하고 임원 면접하고 그러니까 면접을 하나로 묶으면 SSAT 면접 2단계만 하면은 됐거든요. 네. 다른 대기업과는 다르게 이제 서류 전형이 없습니다. 삼성은. 근데 이거를 너무 사람이 막 몰리고 대란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그런 사회적 비용 문제가 생기니까 SSAT 이전에 직무적합성 평가라는 거를 한번 더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세이를 써서 내라는 거죠. 네. 에세이를 써서 내서 그거를 한번 보고 거기서 한번 1차로 걸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거기를 통과한 사람만이 SSAT를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핏 보면은 서류 전형을 통해서 한번 걸르는 거하고 이제 비슷한 모양새가 돼버렸는데요. 삼성은 이건 절대 서류 전형은 아니고 네. 서류 전형이라는 게 이제 스펙 보고 학벌 보고 이런 거 보는 건데 그거 말고 이 직무 에세이 일종의 자소서 같은 개념이 될 수도 있는데 이걸 한번 아무튼 통해서 거르겠다는데 글쎄 이제 수험생들은 결국 이게 또 다
겹친 채용으로 가는 거 아니냐. 네. 스펙 위주로 한번 거르는 거 아니냐. 얘기는 삼성은 뭐 그것이 아니라고 절대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에 어떻게 시행이 될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직무적합성 평가 그 SA를 한번 통과하고 그래야 SSAT를 보고 거기서 통과된 사람들이 실무 면접, 면접도 네. 한 단계가 더 강화가 됩니다. 창의성 면접이라는 게 있어가지고요. 네. 뭐 1박 2일 형태로 뭐 한다는 얘기도 있고 한데 어쨌든 절차와 과정이 조금 복잡해진 건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잘 바뀔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업 네. 측면에서도 그렇고요. 네. 유가는 거의 폭락하고 있네요. 장기적으로 이게 좀 중장기적으로 보면은요. 이게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예. 오늘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거래된 그 텍사스 원유 WTI가 77.19달러로 마감이 됐습니다. 배럴당. 네. 그래서 이건 2011년 10월 이후 지금 그 3년여 만에 가장 낮은 가격이 됐고요. 지난 한 달 동안에 12%나 떨어졌고 올해 들어서 무려 20%나 폭락을 했습니다. 런던에서 거래되는 이 북해산 브렌트유도 마찬가지고요. 두바이 역시 마찬가지인데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 경기가 부진하다 보니까 석유 수요가 좀 줄어든 측면이 있고 네. 또 하나 이제 미국에서 쉐일유가 혁명. 예. 쉐일이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오니까 그렇게 된 측면이 있고 또 하나 이제 과거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이 중동 산유국들 오페크 네. 산유국들이 일종의 그 담합 같은 걸 해가지고 유가를 뭐 감산을 한다든가 기름을 그랬었죠. 그래서 가격을 유지했는데 지금 그게 카르텔이 깨졌습니다. 사우디가 가격을 낮추겠다고 선제적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수요 부진, 공급 과잉, 또 이 쉐일유의 등장 이런 것 때문에 유가가 계속 떨어지는데 우리 뭐 소비자들 입장에서 사실 기름값 낮아지니까 좋죠. 뭐 우리 같이 뭐 100% 수입해야 되는 나라들은 정유사들은 조금 좀 힘들겠습니다만은 네. 소비자들 입장에서 뭐 반가운 소식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정유사들은 지금 주가도 뭐 엄청 떨어지고요. 정유사라는 예. 게 정유사들이 정제 마진이 네. 떨어지는 건데 그러니까 네. 비쌀 때 들어온 원유를 지금 쌀 때 팔아야 되니까 예. 근데 이러다가 다시 유가가 올라가면 이제 정유사들은 또 돈을 많이 떼돈을 벌게 되죠. 어쨌든 이렇게 되면은 이 석유를 중심으로 돌아가던 전 세계의 경제 패권이나 혹은 뭐 네. 정치적인 구도 이런 것도 상당히 많이 바뀔 수 있을 것 같네요. 많이 바뀔 겁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뭐 큰 변동이 없는 한 네. 과거같이 뭐 100불 이상으로 쉽게 올라가기는 힘들지 않겠느냐라는 견해들이 좀 많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국일보의 이성철 부국장이었습니다. 생생경제 1부 지금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기룡전자 사태 기억하시나요? 지금 기룡전자는 없습니다. 이름을 두 번이나 바꿔서 다른 업체가 됐지만, 같은 업체지만 이름이 달라졌지만은요. 그동안 간접 고용의 문제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줬던 그런 업체였습니다. 그때 이제 함부로 해고가 됐고 또 임금도 지불받지 못했던 그런 노동자들에게 이번에 체불됐던 임금을 달라는 소송을 했었던 것이 재판부로부터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법원이 노사 간에 합의를 해서 고용을 하기로 한 이 계약은 고용 계약서와 같은 의미다. 그래서 체불 임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는데 현재는 지금 렉스 LENG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을 연결을 해서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창조는 멀리 있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많은 과학자들은 작은 호기심과 사고의 전환으로부터 창의적인 혁신과 개발을 이루어냅니다. 국제과학 비즈니스 벨트에서는 우리의 호기심과 상상력이 과학과 만나 미래를 밝히는 지식이 되고 혁신적인 기술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가경쟁력 강화의 중심에 기초과학 연구가 있습니다. 기초과학의 밑거름이 창조경제의 큰 걸음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미래창조과학부와 기초과학연구원이 함께합니다. 한 발 빠른 경제 뉴스, 한 뼘 깊은 경제 이슈, 한 번 물면 놓치지 않는 끝까지 가는 인터뷰. 지표 MC 김윤경의 생생경제.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윤경의 생생경제 2부 시작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기룡전자 사태, 지금은 렉스 LENG라는 업체로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이 회사를 상대로 체불됐던 임금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받은 근로자를 연결해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알짜 부동산 시간이 있는데요. 요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깡통주택 전세금 사태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당신이 꼭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경제 뉴스는 기룡전자 사태와 또 간접 노동자들의 임금 체불 소송 승소, 이 건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열악했던, 지금도 열악하고요. 간접고용 노동자의 실태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줬던 게 바로 기룡전자 사태였습니다. 많이들 기억하실 텐데요. 기룡전자가 지금은 렉스 LENG로 사명이 바뀌었는데, 기룡전자 사태를 그냥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2005년 7월에 간접고용됐던 분들이 부당하게 해고가 됐습니다. 이 파견 계약직 노동자들 10명이 다시 복직은 돼서 있었는데 임금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9년 만에 밀린 임금을 받는 소송을 냈었던 것이 이번에 승소를 하게 됐거든요. 그 얘기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많이 오랫동안 역사를 짚어봐야 될 것 같기도 하네요. 기룡전자 분해의 유흥희 분회장 전화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분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먼저 굉장히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릴게요. 아, 예, 고맙습니다. 네, 이제는 웃으셔도 되는 거죠? 어쨌든 이번 그 임금 소송과 관련해서 승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네. 제가 좀 어쨌든 불법 파견 노동자들을 끝내 인정하지 않았던 네. 것을 정규직으로 인정한 네. 법원의 판결이기 때문에 예. 되게 좋게 환영하는 바입니다. 노동자로 드디어 인정을 받았다라는 의미를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기룡전자 사태를 들었어도 정확하게는 모르시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 간략하게 좀 소개해 주세요. 예, 저희들은 유명한 문자해고 잡담해고에 맞서 노동조합을 2005년 7월 5일에 결성하고요. 네. 불법 파견 투쟁을 벌였습니다. 노동부와 검찰이 불법 파견이라고 판정했지만 불법 파견에 대한 고용 보장이 없다는 이유로 또 근속연수가 2년이 안 됐다는 이유로 대법원까지 부당해고해서 모조리 패소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네. 이 싸움을 법을 뛰어넘는 투쟁을 통해서 긴 투쟁을 통해서 조합원들과 연대 단위들의 헌신으로 어쨌든 진짜 기나긴 투쟁을 했죠. 공정점거, 삭발, 네. 고공농성, 단식 포크레인 농성까지 예. 통해서 어쨌든 어렵게 2010년 11월 1일 네.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정규직으로 합의하는 안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그게 8년 걸렸었던 거고요. 예. 예, 2년 저희가 6년을 싸우고 2년 6개월을 네. 기다렸습니다. 예. 그리고 8년 6개월 만에 복직을 했죠. 그래서 2013년 5월 1일 날 예. 저희가 복귀를 했습니다. 근데 투쟁하셨던 분들은 300여 명이었는데 예. 복직을 하신 분들은 10명이셨던 것 같아요. 예, 예. 워낙 저희 투쟁이 6년을 싸우다 보니까 그 네. 사이에 많은 노동자들이 정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하루하루 벌어서 먹고 사는 것이 되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네. 가장들도 많았고 주부과장들도 많은 상황이었고 그래서 오늘까지 투쟁했다가 네. 내일 말없이 안 나오면 네. 바로 싸움을 정리하는 과정일 정도로 굉장히 네. 어려운 조건에서 많이 싸웠고 회사 측의 탄압으로 많은 분들이 네. 떠나가셨죠. 네. 그래서 마지막까지 32명의 노동자들이 남았었는데요. 예. 복귀 시점에 알아봤더니 22명이 복귀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셨고요. 네. 그런데 회사가 죽었다 깨도 받지 못하겠다. 10명에 대해서만 받겠다. 네. 이런 상황이어서 저희들 힘이 안 돼서 사실 다 받아야 되지만 예. 10명의 조합원만 복귀하게 됐죠. 가장 안타까운 예. 지점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동안 정말 일들이 많았어요. 네. 분회장님도
몸고생 마음고생 많이 하셨죠. 단식도 오래 하셨었고 뭐 공장 점거도 1,800일이 넘도록 됐었고요. 고공 농성도 있었고 그랬는데. 네. 정말 많은 투쟁을 했었는데 저희 기름 투쟁이 좀 크게 이슈화된 거는 네. 어쨌든 2008년 예. 1000일 전에 공장으로 돌아가자는 기체 아래에 어쨌든 노동조합이 할 수 있는 투쟁, 네.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투쟁을 다 해본 것 같아요. 예. 그 조명탑에도 시청 광장에 조명탑에도 올라가 보고 그리고 삭발도 하고 단식도 하고 네. 수많은 투쟁을 통해서 정말로 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인 비정규직 문제를 네. 좀 풀어야 되지 않겠냐. 최소한 네. 3개월짜리 6개월짜리로 잘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럴 때 일터에서 네. 일하고 싶다는 소망을 이제는 좀 받아들여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네. 마음들이 모였기 때문에 아마 기름투쟁이 어렵게 사회적 합의라는 틀로 네. 합의를 맺게 됐다고 보여집니다. 정말 상징적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말이 8년 9년이지요. 이게 정말 본인도 그만하고 싶을 때도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고 또 가족들을 생각하거나 이랬을 경우에 어쩔 수 없이 또 참여 못 하시는 분들도 있었을 거고 정말 많은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분회장님은? 예, 아주머니 조합원들이 아무런 말 없이 떠났을 네. 때 예. 너무너무 힘들었고요. 조합원들이 생계 때문에 떠날 때 네. 생계를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떠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조건이 너무 안타까웠지만 늘 노동부 앞에서 만나면 네. 저희 다른 곳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 만나면 또다시 3개월짜리로 6개월짜리로 잘려서 노동부를 찾는 네.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이건 아니다. 최소한 우리가 일했던 일터에서 부당하게 잘리지 않고 일하고 싶다는 이 소망이 나라에서도 불법이라고 판정이 났는데도 이 불법을 네. 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 편법을 통해서 네. 노동자들을 계속 밀어내기만 하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많은 네. 인원이 줄었지만 그래서 정말 눈물 나는 일도 많았지만 네. 이 눈물 나는 일을 누군가 하나는 극복해야 되지 않을까. 예. 그것이 남이었으면 좋겠다고 늘 생각했지만 우리가 처해진 만큼 이것을 좀 딛고 일어서 보자는 마음들이 네. 사실 그 간절함이 너무 억울해서 투쟁을 한 거니까요. 네. 그 억울함으로 풀어보기 위해서 왔던 게 네. 끝까지 버틸 수 있는 힘이었고 그 주변에서 또 함께 마음 모아주시고 물질적으로 도움 주시는 이런 동지들 때문에 네. 사람들 때문에 많은 힘을 얻어서 온 것 같습니다. 분회장님은 그동안을 돌이켜 보시면은요. 네. 어떤 때가 가장 힘드셨고 또 눈물이 났던 때로 기억이 되시나요? 저희가 2008년 투쟁 끝나고 나서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됐잖아요. 네. 그래서 2009년이 정말 버티기 투쟁을 하는 거고 나와의 싸움인데 무엇으로 이제 다시 또 투쟁을 하자고 조합원들과 이야기할까. 네. 버텨내기도 힘든 시간. 제가 그때 당시 부회장은 아니었지만 네.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내가 흔들리면 모든 사람들이 흔들릴 것 같은 네. 그런 마음 때문에 그런 마음들을 어떻게 추스리면서 갈 수 있을까 했는데 예. 아마 우리끼리였다면 우리 조합원들끼리였다면 어쩌면 접어졌을지도 모를 일이었지만 수많은 사람들을 좀 만나면서 우리의 눈도 되게 틀려졌잖아요. 네. 예전에는 그냥 남의 일로 생각했던 것들이 내 일이랬고 이 남의 일이라고 생각했던 이 사회 문제들이 네. 내 일이었고 내가 관심 가질 때 제대로 풀 수 있다는 그런 눈들을 갖게 되다 보니까 네. 어렵지만 버텨야겠구나. 예. 사실 저는 최고 투쟁이 제일 힘들었어요. 일상적으로는 큰 투쟁이 있을 때는 결의하고 고공하고 단식하고 뭐 이런 거는 네. 그냥 견디면 또 되거든요. 예. 근데 일상적인 투쟁을 할 때 네. 매일매일 이 특별한 그러셨을 것 변화도 같아요. 없는데 네. 출근을 해서 예. 상대와 싸운다는 게 네. 쉽지 않은 거였는데 그 투쟁을 끝까지 잘 믿고 조합원들이 함께 단결해서
달려와 준 것, 그 예. 옆에서 힘차게 응원해 준 분들이 있어서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고생 많으셨는데 사회적인 어떤 의제를 진짜 끌어내신 것은 의미가 있었다는 판단을 많이 하고 있어요. 예, 예. 근데 그 2010년에 합의가 됐는데도 이후 4년 동안 또 이 문제가 풀리지 않았던 것은 어떤 예. 이유에서인가요? 2010년에 저희가 사회적 합의를 했잖아요. 네. 근데 그 당시 기흥전자에 생산시설이 없다는 이유로 예. 생산시설을 마련해야 된다는 이유로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둔 사회적 합의를 맺었고요. 네. 복귀 시점이 됐을 때 그 회사 측이 한 번 더 추가 유예를 했어요. 네. 근데 추가 유예 기간 동안에 저희가 생산 라인 가동할 준비가 안 됐으니 믿고 기다려 달라고 해서 한 네. 차례 연장을 요청해서 더 힘들게 연장할 수는 없고 1년만 연장에 뭐 회사의 어려움, 아직 국내 생산 라인 가동할 준비 안 된 네. 것에 어렵지만 동의해줬고 그래서 추가 연장까지 하게 됐고요. 그리고 기흥전자가 복직을 했지만 처음부터 네. 이 복직을 했는데 일을 시키지 않고 예. 사대보험도 임금도 지급하지 않고 네. 작년 8월에는 일하지 않으면 직원으로 볼 수 없다는 막말까지 해가면서 실제적으로는 이 생산적인 이런 일들을 할 거라고 막 예. 공표를 해놓고 네.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거짓 공표만 해놓고 네. 실제적 일을 시키지도 않고 생산 라인은 또 네. 만들지 않고 이러면서 잘못된 경영 때문에 저희는 이 약속이 지켜지지 그렇군요.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지금 이제 정규직 노동자가 돼서 그동안에 일을 안 시켜서 임금도 못 받았고 그래서 밀렸던 그 임금을 이번에 재판을 통해서 받게 되신 거죠. 예. 그런데 기흥전자는 네. 뭐라고 했냐면요. 야밤도주 이후에 예.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그 기흥 그 앞에 그 회사 앞이 아니라 회장 집 앞에 찾아갔을 때 네. 밖에서 떠드는 저 사람들은 우리 회사 직원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사람들이다. 나와는 상관없는 사람들이라고 기자들 앞에 아주 떳떳하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 말도 그러나 있나요? 예. 예. 그래서 저희들은 처음에 2010년 11월 1일 날 국회에서 합의를 맺을 때는 갈등 관계를 종식시키고 노사 상생의 길로 가겠다. 네. 노동조합과 함께 사는 길을 찾겠다 하면서 악수했던 최동영 회장의 모습이 이렇게 돌변하는 걸 보면서 네. 처음부터 지키지도 않을 약속을 예. 지키겠다고 거짓말했다고 저희는 볼 수밖에 없고요. 네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또 최동영 회장에 대해서 업무상 배임만이 아니라 예. 사기죄로 네. 지금 처벌을 하기 위한 행동들을 네. 검찰청 앞에서 진행하고 있어요. 그럼 진행을 하고 계신 거고 예. 지금 이제 받게 되시는 임금은 그러면은 몇 년분에 얼마 정도가 되는 건가요? 저희가 이제 복귀하고부터 받는 예. 거니까요. 네. 2013년 5월 2일부터 예. 2014년 5월 1일까지 네. 1년치의 임금을 저희가 청구를 했고요. 네. 다만 사측이 임금 청구 근거 자료를 2006년 임금 자료만은 내놓았어요. 예. 근데 그 금액이 기본급이 86만 2,590원이에요, 당시. 네. 그래서 그거에다가 상여금 700%, 네. 그다음에 교통비 요 정도만 포함되어 있는 거라서 예. 되게 금액이 적어요. 그래서 저희가 1인당 1,700원, 네. 1,700만 원씩 지급해라 뭐 이런 상황이에요. 네. 이거로 봐서는 정규직으로 된 것은 네. 인정한 것은 당연하지만 어쨌든 법원에서 판결한 걸 환영하지만 네네. 현재의 최저임금도 네. 미치지 못하는 것에 있어서는 저희는 예. 되게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최저임금이 안 기흥전자가- 된다는 것은 84만 원 얘기를 하시는 거죠? 아니요. 아닌가요? 최저임금도 안 된다는 게 86만 2,590원이에요. 네. 지금 현재 최저임금이
엄청 네. 좀 다르잖아요. 예. 그래서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고 있는 것이 정규직 임금이 되는 것이 말이 되느냐. 네. 이런 지점에서 저희가 또 항소를 네. 사측이 항소도 했지만 저희도 항소를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포기 안 하셨으니까요. 마지막 마무리까지 잘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요. 근데 회사가 중간에 정말 갑자기 야반도주하듯이 사무실도 옮겨버리고 그랬었잖아요. 예. 그 약속을 많이 어겼는데 이번에 이런 판결이 나도 이것도 사실 지키리라는 보장이 없지 않나요? 예.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회사의 그 임금 체불과 관련해서는 네. 회사가 이미 항소를 했고 예. 저희도 법원에서 법원 판결이 가집행을 할 수 있다 이런 판결이에요. 그래서 최대한 최동열 회장의 재산을 찾아서 예. 가집행을 하는 것을 최선을 다해보고요. 예. 하지만 현실적으로 현대기름전자가 1,000억 원대의 회사가 6,400만 원짜리 유령 회사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회사를 알짜배기 회사를 껍데기로 만든 예. 최동열 회장을 업무상 배임으로 예. 그 중앙지검에 고발을 해놓은 상황이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사회적 합의를 하고도 고의적으로 네. 합의를 지키지 않기 위해서 면원하기 위해서 합의했던 것까지 사기 행각의 도구로 쓰는 네. 이런 죄를 사기죄로 네. 검찰에 묻는 투쟁을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판단을 꼭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불법을 저지른 최동열 네. 회장이 그 불법에 대한 최소한의 대가를 네. 받게끔 예. 만드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고요. 네. 이 모든 것이 어쨌든 비정규직 문제가 아니었다면 우리들이 네. 이렇게 오랫동안 어렵게 싸우지 않아도 될 일이었는데 그런 것에 대한 네. 비정규직 법안에 대한 좀 정부 시책도 되게 전폭적으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잘못되게. 그동안에 그래서 마음고생, 몸고생 다 하셨는데요. 네. 의미 있었습니다. 예, 저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봐왔었고요. 정말 고생 많으셨고, 이 임금을 받는 것이 그 임금 어떤 계산의 수치상의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결국은 여기에 저는 눈물의 프리미엄을 더 받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렇죠. 네. 어쨌든 우리 사회가 어쨌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좀 강제하기 위한 이런 행동들이 예. 사회적으로 좀 퍼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어렵게 투쟁을 해서 알겠습니다. 맺어진 합의가 이렇게 휴직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네. 지켜질 수 있도록 지키지 네. 못한다면 그것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을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의미 있는 움직임 계속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기룡전자분해 유흥희 분회장과 인터뷰해봤습니다. 생생 알짜 부동산. 예, 알면 돈 되는 부동산 정보 짚어드리는 알짜 부동산 시간입니다. 세준코리아 김학권 대표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얼마 전 인천에서요, 그렇죠. 장애인 한 분이 깡통주택 때문에 분신한 아주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보증금 떼인다는 건 정말 아주 큰일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나라 그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경매가 당하더라도 네. 주택법에서 정하는 그 금액이 있습니다. 예. 임차 보증금에 대해서 그 최우선 변제권이라는 게 있는데 그 대부분의 이제 임차인들의 소액 보증금은 무조건 그 최우선 변제권이 보장된다 이렇게 믿고 있잖아요. 네. 이게 진짜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법원 판례상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있다라는 게 있는데요. 대법원이 2005년 5월 13일에 선고한 판결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는데요. 네. 채무 초과 상태에서 채무자 소유의 유일한 주택에 대하여 임차권을 설정해준 행위는 채무자의 총 자산의 감소를 초래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고 따라서 그 임차권 설정 행위는 취소 대상이 된다고 이렇게 적었거든요. 복잡한데요? 그렇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네. 집값이 2억밖에 안 되는데 네. 대출 금액이 2억 2천이 돼 있어요. 예. 근데 경매 개시 한 3, 4개월 전에 악용하는 거죠. 그 이제 최우선 변제권을 악용해서 뭐 한 2,500만 원 정도를 설정을 해준 경우 네. 경매가 되더라도 그거를 우선 변제해줄 법적 권한이 있거든요. 네. 요게 이제 법원에서 이걸 꼼수라고 보는 경우인데 가끔 이런 채무자가 있어요. 최우선 변제 제도를 악용해가지고
영세 세입자들은 그러니까 대출 금액을 많이 받은 집 경우 네. 영세 세입자를 입주시키고 보증금을 받고서 집을 날리는 경우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어떻게 보면은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네. 선의의 또 그 채권자도 발생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그 채권자도 그렇고 임차인도 그렇고 상당히 피해를 양쪽으로 네. 보니까 이 집주인들이 악덕 집주인들이 이런 행위를 가끔 하는 경우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이번에 인천의 사례도 이런 예였나요? 아 그렇죠. 근데 요 경우는 이제 그 실상이 밝혀져 가지고 이렇게 채무자가 그 아주 고의로 네. 세입자를 올리는 케이스가 되어서 저도 기사를 읽어봤는데요. 네. 판사님이 우셨다더라고 이거. 그렇더라고요. 저 아주머니 그 사례도 그래서 우선 변제를 해줘라 이렇게 지금 판단을. 그래서 아마 그 상호저축은행에서 대출을 해준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아마 우선 변제. 그러니까 거기서 소송을 취하했어요. 예. 그래서 아마 그거를 받는 아주 다양한 경우인데 요거는 굉장히 이런 그 아주 구제를 받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채무자가 고의적으로 예.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으면 이거는 온전히 뛰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러면 인천 지역에 혹시라도 또 이런 일이 종종 있다고 하던데 이 지역과 관련한 뭔가가 있나요? 이렇게 다른 지역도 일부 있긴 한데요. 인천이 그 다세대라든지 네. 다가구 주택 유독 많거든요. 근데 이제 가격이 제대로 그 산정되지 않은 집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세입자들이 정확한 어떤 정보 데이터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 경매당할 때는 상당히 좀 비록을 받는 경우도 있고 또 인천 지역이 주변에 그 신도시도 굉장히 많습니다. 뭐 네. 송도 신도시라든지 영종 하늘도시라든지 청라 이런 데 집값이 한 2, 3년 전에 굉장히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도심에도 연쇄 하락이 되기 때문에 이게 또 연쇄 반응을 일으켰고요. 네. 또 인천 지역에는 뭐 노동자라든지 외국인 학생들 이렇게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값싼 단독 가구 수요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건이 많지 않아도 그냥 사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렇게 저 전셋집이 없다 보니까 또 그런 어떤 세입자들이 상당히 피해를 보는 상황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 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게 빚 많은 집에는 보통 이제 세입자 소개를 잘 중개업체들이 안 해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경우에는 좀 이렇게 몰리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예. 그걸 좀 적극적으로 맺어준 것도 좀 이유가 됐다 이러던데. 그러니까 부동산들이 이제 요 소송이 이제 배당 이의 소송이라고 하는 건데요. 예. 이제 진짜 뭐 대부분의 부동산들은 굉장히 아주 성실하게 중개를 하잖아요. 네. 일부 진짜 몰지각한 부동산 이게 수백만 수수료를 챙기기 위해서 중개보수 전세보증금은 법적으로 무조건 변제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예. 하거든요. 속이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세입자들은 또 전세집도 없고 또 구하기 힘드니까 또 부동산 중개업자 말을 잘 믿잖아요. 그런 경우 같은 경우 또 믿죠 사실은. 어렴풋이 또 이건 법적으로 얼마까지는 뭐 보장을 받는 이렇게 듣고 예. 있기 때문에 요거를 굉장히 악용하는데 여기에 그 부동산 중개업자가 네. 가세를 해가지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등기부 등본을 떼보면 어느 정도 알기는 하지만요. 나와 있죠. 예. 다는 이제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깡통주택으로 피해를 받지 않으려면 일단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이제 대출 시기가 예를 들어서 2006년에 받았던 집값이 최고로 올랐을 때잖아요. 그렇죠. 요때 대출 금액하고 예. 현재 집값을 따져가지고 현재 집값보다 많은 대출금이 있다 하면 네. 전세권 설정을 해준다고 속된 말로 이렇게 꼬셔도 네. 입주하면 안 됩니다. 아까 말씀 부동산 등기부등본 필히 확인을 해야 되고요. 예.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경매 낙찰가율 이번에 조금 올랐어요. 최근 낙찰가율이 올랐는데 매매가 대비 그 70% 이상이 되면은 네. 좀 피해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즘 보통 우리가 이제 확정일자하고 전세 전입신고는 하잖아요. 예. 요것만 하면 안 되고 전세권 설정 등기 또는 그 임차권 설정 등기를 필히 집주인한테 요구를 해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항시 조심해야 될 것 같고 그러면 결국은 이게 부동산 시장의 등락이 심했던 문제가 크네요. 그렇죠. 네. 대출 금액이 많은 집, 그러니까 사실은 그 임차인들이 집값이 얼마인가를 좀 알아봐야 돼요. 예. 그래서 대출 금액이 많은 집들은 정말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집주인들이 이렇게 그 악용하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건 좀 피할 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좀 다른 얘기를 해보면은 내년부터 지금 세대주가 아니라 세대원인 무주택자도 주택 청약이 가능하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내년 3월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네. 그동안 이제 국민주택 등은 무주택 세대주에게만 그 청약장을 줬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내년 3월부터 세대주 여부와 관계없이 무주택자라면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예. 청약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내년부터 이제 청약 제도가 개편이 많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그 무주택자가 유리한 것도 있고 무주택자가 그 불리한 것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예. 무주택자는 좀 내년 그 청약제 개편을 좀 잘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분양시장은 많이 붐비게 될까요? 뭐 내년에 어떻든 간에 그 청약 시장이 많이 좋아질 것들이 많이 지금 개편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뭐 지금 올해 현재 그 청약 1순위 통장이 한 750만 명 되는데 네. 그 1년 경우 2년 미만인 가입자가 한 300만 명 되거든요. 네. 여기는 1년으로 그 단축이 돼요. 그렇죠. 1순위 자격이. 예. 그러면 1,000만 명에다가 더 늘어나죠, 이게. 여기다가 또 당분간 신도시 또 개발을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네. 입지 좋은 지역의 공급들이 줄어들고 있고 이제 위례 신도시 같은 데서 발생을 했는데 그 당첨 후 곧바로 전매 차익을 보기 위해서 그 단순 투자자들이 지금 청약률에 많이 가세를 하고 있는데 네. 이런 분들까지 지금 가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그 집이 정말로 필요한 네. 무주택자들이 집을 참 사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당분간 아마 그 신규 분양 시장은 청약 경쟁률이 내년에도 굉장히 그 높을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무주택자들은 신규 분양으로 분양을 받으실 분들은 네. 자기가 원하는 지역 또 원하는 평양이 있다 그러면은 적극적으로 한번 해서 내집만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종코리아의 김학권 대표였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 또는 트위터 YTN_이코노미로 실시간 듣기와 다시 듣기를 하실 수 있고 방송 내용에 대한 문의와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네, 속보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횡령 배임 혐의로 지금 유병헌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 씨에게 인천지법 형사 12부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를 했습니다. 이 세모그룹 계열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 명목으로 수십억 원을 챙겼고요. 또 사실상 유령 대표로 이름만 올려놓고 급여를 챙긴 횡령 혐의입니다. 검찰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해서 이렇게 징역형을 선고를 했습니다. 생생경제 2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4시 뉴스 듣고 3부에서 뵙겠습니다.